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부위 마취, 리지널 애네스티지아의 핵심만 쑥쑥 뽑아 보겠습니다. 마취과 선생님들이나 또 예비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께 정말 필요한 실전 정보들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맞습니다. 리저널 애네스티시아. 이게 참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수술 마취는 기본이고 통증 관리까지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죠. 오늘 그 기본 원리부터 최신 지견, 또 임상에서 꼭 알아야 할 점들까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위 마취, 이 큰 그림부터 좀 그려볼까요? 자료들 보니까 크게 페리페럴 너브 블로케이드 하고 뉴럭시얼 블로케이드 이렇게 둘로 나눠던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분류죠. 쉽게 말하면 페리페럴은 팔이나 다리 같은 말초, 특정 부위 신경을 하나하나 혹은 신경 다발, 예를 들면 플렉시스 같은 걸 차단하는 거고요. 얼널 너브 블럭이나 브라키얼 플렉시스 블럭처럼요? 그렇죠. 반면에 뉴록시얼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축, 그러니까 척수신경 가까이에서 마취를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파이널, 척추 마취하고 에피듀론, 경막의 마취가 포함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뉴럭시얼 블로케이드, 특히 스파이널이랑 에피듀럴을 이해하려면 그 주변 해부학 구조를 모르면 안 되겠네요. 타겟하는 공간 자체가 다르니까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척수, 스파이널 코드는 보통 성인에서는 L1, 소아는 L3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그 아래는 이제 신경 다발만 있고요. 네, 코다 이콰이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척수를 싸고 있는 막이 세 겹인데 안쪽부터 피아, 아라크노이드, 듀라메터 순서죠. 스파이널 마취는 이 아라크노이드랑 피아 사이 공간, 그러니까 CSF가 차 있는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약물을 넣는 거고요. 네네. 에피도랄 마취는 듀라메터보다 더 바깥쪽 공간, 에피도랄 스페이스에 주입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경근, 지방, 혈관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리가멘툼 플라붐 통과할 때 툭 하는 느낌 아시죠? 그럼요.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죠. 그럼 이 공간들의 국소 마취제가 들어가면 이게 정확히 어떻게 신경 신호를 막는 건가요? NA 플러스 채널을 차단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과정이 좀 더 궁금하네요. 네. 핵심은 역시 소디움 채널, Na 플러스 채널입니다. 국소 마취제가 신경세포막을 통과해서요. 이 채널 안쪽 특정 부위에 딱 결합을 해요. 그러면 Na 플러스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게 됩니다. 문을 막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신경세포가 탈분극이 안 되고 활동전이, 액션 포텐셜이 생기질 않으니까 신호 전달이 그냥 뚝 끊겨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신경섬유 종류에 따라 차단되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요? 디퍼런셜 블록. 가는 신경부터 차단되고 회복은 굵은 신경부터 된다는. 맞습니다. 보통 교감신경 섬유인 B 파이버가 제일 먼저 차단돼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고 하죠. 그 다음이 온도감각, C 파이버, 통증, A 델타 파이버, 이어서 촉각, A 베타, 마지막으로 운동신경, A 알파 순서로 차단됩니다. 회복은 정확히 역순이고요. 그래서 마취는 됐는데 환자가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거군요. 네, 그렇죠. Differential Sensory Block, 이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스파이널하고 에피듀럴은 약물이 퍼지는 방식도 꽤 다르다고 하던데요. 특히 스파이널 마취할 때는 약물의 바이스리, 그 비중이 엄청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스파이널은 CSF 안에 약물을 직접 주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약물이 CSF랑 섞여서 퍼지는데 이때 약물의 비중, 바이스리가 CSF 비중보다 높냐, 하이퍼베릭, 같냐, 아이소베릭, 낮냐, 하이포베릭에 따라서 약물이 중력 방향으로 가라앉을지 아니면 뜰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가 결정돼요. 그래서 환자 자세가 중요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환자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마취 레벨, 블록 하이트를 조절할 수 있죠. 반면에 에피듀럴은 주입하는 약물의 양, 즉 볼륨이나 마스가 블록 하이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보통 분절 세그멘트당 1에서 2ml 정도를 기준으로 잡죠. 에피듀럴은 좀 더 변수가 많겠네요. 그렇죠. 약물이 경막을 직접 통과하기도 하고 일부는 혈관으로 흡수되거나 주변 지방 조직에 붙잡히기도 하니까요.
스파이널보다는 약물 확산 예측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뉴로액셜 블라케이드 후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병화들, 특히 심혈관계 영향은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감신경 차단 효과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교감신경절이 T1에서 L2렙을 사이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차단되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특히 정맥 쪽이 많이 확장돼서 정맥 환류량, 즉 프리로드가 줄어들고요. 동맥도 확장되니 애프터로드도 감소하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장 자체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네, 만약 마취 레벨이 높아서 T1-T4에 있는 심장 관련 교감신경까지 차단되면 심박수, 하트레이트도 느려지고 심근 수축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죠. 아, 그래서 저혈압과 섬액이 올 수 있군요. 네, 특히 좀 조심해야 할 게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서 높은 레벨의 차단이 이루어졌을 때 갑자기 심한 섬액이나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비솔드 자리슐 리플렉스 가능성입니다.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혈압 떨어지면 보통 이페드린을 우선 고려하게 되죠. 알파, 베타 효과가 다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예방적으로 수액을 주는 게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도 많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럼 어떤 경우에 부위 마취를 주로 선택하게 되고 또 어떤 환자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항응고제 쓰는 환자에 대한 경고가 유독 많더라고요. 네, 적응증은 아주 넓습니다. 주로 하지, 골반, 하복부 수술, 또 제왕절개술에는 거의 표준처럼 쓰이고요. 수술 후 통증 관리나 분만 통증 조절, 만성 통증 치료에도 아주 유용하죠. 전신 마취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 의식을 유지한 상태로 수술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명확합니다. 말씀하신 항응고제 사용 환자가 대표적이죠. 에피드럴 히만토마 위험 때문에 반드시 ASRA 같은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아주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동맥 판막 협착증, 에이올틱 스테노시스 환자는 혈압 변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주 점진적으로 마취 레벨을 올리거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요. 척추관 협착증,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이나 다발성 경화증, 멀티플 스크로로시스, MS 같은 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는 약물에 더 민감할 수 있어서 용량 조절 같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소마취제 말고 다른 약물들도 같이 쓰잖아요. 오피오이드나 에프네프린 같은 것들요. 이런 약물들은 어떤 목적으로 추가하는 건가요? 네, 보조약물들이죠. 오피오이드는 당연히 진통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씁니다. 몰핀처럼 수용성 약물은 작용 시간이 긴 대신에 나중에 호흡 억제가 나타날 수 있고, 펜타닐이나 수펜타닐 같은 지용성 약물은 효과는 빠른데 전신으로 퍼지는 것도 고려해야죠. 가려움증이나 오심, 구토 같은 부작용은 흔하게 따라오게요. 네, 그건 좀 그렇죠. 그리고 에프네프린 같은 혈관 수축제는 국소 혈관을 수축시켜서 국소 마취제가 전신으로 흡수되는 걸 늦춥니다. 그래서 마취 작용 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죠. 클로니딘이나 덱스메드토미딘을 같은 알파2 에고니스트도 진통 효과를 증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술할 때 쓰는 바늘이나 기법들도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초음파가 도입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아, 네. 엄청난 변화죠. 예전에는 해부학적 지표랑 환자의 감각 이상, 페르스테지아 호소, 아니면 신경자극기, 너브 스티뮬레이터로 근육 수축 반응, 0.5mA 이하 목표를 보고 위치를 잡았다면요. 네, 저도 그렇게 배웠죠. 요즘엔 초음파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신경, 그 특유의 벌집 모양 있잖아요. 그걸 직접 확인하고 주변 혈관이나 다른 구조물들, 또 바늘이 들어가는 경로, 약물이 퍼지는 양상까지 눈으로 보면서 시술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안전성 면에서 큰 진전이죠. 인플레인, 아우토플레인 접근법 같은 테크닉도 있고요. 바늘 종류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PDPH 예방 차원에서? 맞습니다. 바늘 끝 모양이 중요한데 예전에 커팅 타입, 예를 들면 퀼크 바늘보다 끝이 연필심처럼 뭉툭한 펜슬 포인트 타입, 위테커나 스프로트 같은 바늘이 경막 손상을 덜 줘서 시술 후 두통, PDPH 발생률을 낮춥니다. 그래서 요즘엔 펜슬 포인트를 더 선호하죠. 물론 바늘이 가늘었을수록 하이어 게이즈, PDPH 위험은 줄지만 시술 자체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IVRA, 비어블락도 잠깐 언급되던데 이건 어떤 경우에 쓰나요? 아, 비어블럭. 이건 주로 짧은 시간에 팔, 다리 수술에 사용합니다. 토니켓으로 팔이나 다리 혈류를 차단한 상태에서 정맥으로 저농도 국소마취제,
주로 리도케인 0.5% 같은 걸 주입해서 마취하는 거죠. 뷰피바카인은 심독성 위험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고요. 토니켓 압력이나 시간 관리, 풀 때 독성 문제 등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캐스터는 장시간 마취나 통증 조절에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카테터를 거치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약물을 추가로 주입하거나 지속적으로 주입해서 장시간 마취나 수술 후 통증 조절이 가능하죠. 고정 방법도 터널링이나 피부 접착제 사용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합병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가장 걱정하는 건 역시 영구적인 신경 손상일 텐데 실제로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그리고 그 외에 꼭 기억해야 할 합병증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두려운 합병증이죠. 다행히 영구적인 마비 같은 아주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은 정말 드뭅니다. 발생률이 매우 낮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니 항상 신중해야죠. 네. 현실적으로 더 주의해야 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건 에피듀럴 히마토마입니다. 특히 항응고제 사용 환자나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 위험이 크고 발생하면 급격한 신경학적 악화를 보일 수 있어서 의심 즉시 MRI 같은 영상검사로 확인하고 응급수술, 디컴프레시브 레미넥토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응급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적 흔하면서 환자를 괴롭히는 게 PDPH, 포스트 듀럴 펑처 헤데이크죠. 앉거나 서면 심해지고 누우면 나아지는 특징적인 두통입니다. 대부분은 안정, 수분 섭취, 카페인 등으로 좋아지지만 심하거나 오래가면 결국 에피듀럴 블러드 패치, EBP를 시행하게 되죠. 자기 피를 뽑아서 경막의 공간에 주입하는. 아, EBP. 네. 라스트도 빼놓을 수 없죠. 아, 그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합병증 LAST, Local Anesthetic Systemic Toxicity. 국소 마취제가 혈관 안으로 직접 대량 주입됐을 때 발생하는 전신 독성 반응입니다. 초기에는 입주위 마비감이나 이명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하면 경련, 심장 부정맥,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리피드 이몰션 20% 용액을 투여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반사적으로 나와야 해요. 와,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V마취의 거의 모든 것을 훑어본 느낌입니다.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양리 기전, 다양한 시술 기법, 합병증 관리까지 정말 농축된 알짜 정보였네요. 네,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선생님들께서 실제 임상에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V마취를 시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늘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계속 발전하는 분야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 계신 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초음파는 이제 거의 기본이 되었고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뒤 V마취 영역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이 있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